두 번째 영상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429조 메뉴의 줄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인화성은 다른 화원,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인인자예요. 무엇 때문에 불이 난다. 발화성은 어떤 온도에서 쉽게 불이 일어나거나 타는 성질을 말한다. 가만히 있어 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30쪽을 보면은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자, 물에 닿으면 안 된다는 금수성이요. 인화성 액체, 자기 반응성,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반응한다는 거, 산화성 액체까지 다 6가지의 그 위험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차도,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고속도로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탱크 차량, 그리고 탱크 차량 뒤에 보면 써 있죠. 위험물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불 모양 같은, 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마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실감나게 그걸 보고 싶으면 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리고 운수, 물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이 보통 밤에 차가 좀 안 밀릴 때 밤에 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 차 시간이 좀 한적할 때,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그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 위험물을 운반하시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막히고 서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그냥 한 번에 쭉 안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만약에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위험물 안전 차량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어떤 걸 싣고 간다까지 이제 써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화성 431쪽이요. 산화성 고체, 질산염류라고 돼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건 6번 정도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질산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위험물이 많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수업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사람한테 쓰이는 것도 있지만 금속에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금속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좀 더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소독할 때요. 우리 금속도 살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서요. 432쪽이 가연성 고체. 그 중에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유황이라는 거죠. 자, 유황은 상당히 독극물입니다. 상당한 독극물인데, 이걸 이제 좀 농도를 완전히 떨어뜨리게 되면은 또 우리가 살균을 할 때, 또 특히 사람이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유황의 어떤 농도를 확 낮춰가지고 하는 어떤 조리법, 그리고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주 극소량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거, 혹시 옛날에 과학 시간에 이거 실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했거든요. 이렇게 떠가지고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타요. 자기 알아서 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오히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화성 액체, 제가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여기 알코올, 석유, 이건 누가 봐도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제5류 432쪽입니다.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거기 보면은 니트로라는 단어가 전 제일 먼저 띄거든요. 니트로라는 단어는 흔히 말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이제 원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니트로, 누가 봐도 이거는 화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 6번째 433쪽입니다. 맨 위에 산화성 액체. 자, 질산, 과산화수소. 자, 이런 거도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아주 농도를 낮게 하면은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질산은 금속의 그 반응을 일으킬 때 등등의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사람의 몸에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요. 뭐 호흡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몸에 닿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434쪽이요. 자, 법률에 관련된 건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하고 434쪽에 13번 제1석유류는 아세톤, 우리 저 매니큐어 칠할 때 그 지우는 거 아세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제14번 알코올류는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누가 봐도 농도를 낮춰서 쓰면은 뭐 소독하는 데 쓰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큰일 나죠.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 소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알코올 냄새 나니까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큰일 납니다. 그리고 15번 제2석유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등유하고 경유, 우리 저 자동차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 제3석유류, 이건 중유라고 하죠. 중유하고 그 다음에 도료라고 해서 우리 저 포장할 때 쓰이는 것들. 자, 제4석유류, 기어나 실린더에 쓰는 윤활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 동식물에 관련된 그 뭐 식물 같은 걸 이렇게 즙을 짜면은 그게 기름 같은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육, 그 다음에 기름, 고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식물유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아, 불에 가까이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36쪽입니다. 아래 네모칸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90일 이내에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위험물 저장 취급 제한의 규정에 그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이번 주의 영상에서는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게끔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그게 탱크 저 차에 갖춰지든 뭐에 갖춰지든 안 갖춰지면 절대로 운행할 수가 없고 운반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임시 저장하는 경우 90일 이내라는 거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채워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탱크예요. 이게 이제 위험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다 담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냐를 이제 판가름하려 그러면 물을 채워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어디가 샌다 라고 하면은 절대 석유 같은 걸 넣거나 다른 위험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을 채워나는 걸 충수, 물을 보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충수 실험을 하기도 해요. 이게 물이 가장 그 인간한테는 해가 없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새고 안 새고를 금방 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뭐 쉽게 저렴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위험물에 관련된 것들을 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고 뭐 엄청나게 규정이 많아요. 규정이 많아가지고 야, 이걸 과연 다 지키면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다 지키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지키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는 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공기 중에 퍼지면 일단 이런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냄새, 이거 좀 이상한 냄새다 하는 순간에 입이 내 코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가 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음식물을 태우는 거는 이거 냄새가 나잖아요. 좀 냄새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당장 나에게 지장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이상한데?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들이마신 거예요.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특히 어디냐면은 이건 좀 논외의 얘기인데, 여러분 대학교 안에 연구실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교도 이 작은 저장고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약품 실험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출되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실험실, 강의실 같은 그런 실험실에서 누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가 옆에 건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건물에는 그 이공계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강의실 뭐 옆쪽 건물에 누출이 됐대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즉시 비상벨을 누를 거예요. 그 소방관들이 올 때 그럼 이제 어떻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 이상한 냄새가 나요. 불은 불 안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또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쓰러졌다.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불도 안 나고 뭐도 아닌데 사람이 갑자기 뭐 현기증 또는 쓰러졌다, 또는 이상한 뭐 냄새 난다, 뭐 아니면은 특수한 경우에 그럴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통 누출됐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누출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알리면서 보통 대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실도 그 안전수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방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스 누출 또는 독극물이다. 그러면은 준비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나와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는 뭐 물질이 누출이 됐다 그러면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바람 불잖아요. 뭐 바람 안 부는 날도 있지만 바람이 좀 부는 날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다 대피해야 돼요. 그 주변에 뭐 그 옆 건물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 건물 정도는 수업하다 말고 다 대피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만 2,000명 이상이 그냥 바로 딱 수업 접고 바로 나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 화생방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 바람 방향의 반대로 이제 좀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멀리 가야죠. 이게 위험물이라는 게 차라리 빵 터져가지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그건 이제 그건 이제 복합재난이에요. 누출도 되고 화재도, 이건 복합재난이라 치고 그건 논외로 하고, 우리가 대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재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누출됐다 그러면 즉시 소방관은 대비를 다르게 하고 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위험물은. 여기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